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참 쉬운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안보 전문가 김병주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네. 국회 상황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참 쉬운 대통령, 너무나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소통의 문마저 닫겠다는 겁니까? 예, 익숙한 목소리 김병주 네. 의원님 목소리였는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하고 한덕수 네.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작년에는 참석을 했잖아요. 했었죠. 재작년에도 네. 참석을 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 30년 이 헌정사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또 그때 도어 스태핑 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이길 포기한 거라고 보여요. 사실 시정연설이 뭡니까? 내년에 예산을 국민께 보고하고 또 국회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이것은 사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요. 내년도의 국정 운영을 국무총리가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사실 대통령은 듣기 싫은 얘기가 있고 반응이 안 좋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와서 진심 어린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요새 탄핵이니 또는 명태균 게이트니 김건희 여사 의혹이니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지지도가 추락하고 또 눈덩이처럼 이런 김건희 의혹 또 대통령 스스로의 의혹도 많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면하고 피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검, 탄핵 이런 거를 지금 남발하고 있고 계속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호 존중이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 했는데 9월 2일에 있었던 국회 개원식, 늦게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도 사실 거의 비슷한 논리로 그때 1987년 이후로 37년 만에 이제 처음 불참을 한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 민주당이 좀 과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니 의혹이니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국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하는 거, 그리고 법을 만드는 거가 있는데 예산의 큰 축이잖아요. 그리고 네. 내년에 한 해 살림살이고 요거는 당연히 행정부가 계획을 했으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건 국민께 설명하는 겁니다. 국민께 설명을 안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니 정쟁이니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다른 지금까지 차원이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네. 야당은 늘 그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고 수위가 높을 때는 비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걸 피해서 되겠습니까? 와서 오히려 접촉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국민들이 원하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유하는 오히려 야당 의원을 욕하지 시정연설 온 국회의원 욕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메커니즘, 일반적인 메커니즘들 뭐가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쫄짱부니 또는 속이 좁으니 이런 자세로 어떻게 대통령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것은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걸 포기하고 한다는 것은 그거 하기 싫으면은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유적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언제 정쟁 없었냐. 뭐 역대 정부에서 그래도 다 다른 대통령 다 왔는데 그래서 뭐 쫄장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범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왜 안 오느냐?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회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연락을 취임 이후에 끊었다라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녹취가 또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됐어요. 먼저 명태균 씨 목소리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예, 이 목소리는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강혜경 씨랑 통화한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명했던 게 명태균 씨와는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지나서 뭐 다른 사람들 얘기가 뭐 김종인, 이준석, 뭐 김영선, 뭐 박완주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만난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다른 뭐 해명들 경선 이후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연락한 게 나왔고 당선 이후에 또 안 왔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음성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100% 이제 확인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신뢰가 잃잖아요. 사실 가장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신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저는 한다고 봐요. 지금 명태균 이것만 해도 경선 이후에는 뭐 연락한 적 없다 했는데 그 실제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취임식 하루 전날 그것도 뭐 공천 논의를 하고 뭐 어떻고 이런 것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 명태균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입증된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맞다. 입증된 거고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취임 이후엔 또 연락을 안 했는데 명태균이는 그 이후에도 그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해오고 있거든요. 자주 뭐 취임해서도 뭐 하기 전에는 병사들에게 바로 200만 원 준다고 공약해놓고 뭐 그거 안 된다든가 뭐 강화문 시대에 연다 그래놓고 또 용산으로 가면서 공약을 지켰다고 한다든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도 그 첫날 당선인 브리핑한 것 중에도 허위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있으면 또 이것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짓말 대통령 이런 모습은 너무나 좀 창피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너무 황당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데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그만둔 이유가 거짓말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짓말로 그때 그만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서 궁지에 물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 그리고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야당 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내각도 개편하고 쇄신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특검 얘기는 오늘 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 용산에서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뭐 오늘 이제 반응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받을지 여부를 지금 답을 안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 거?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검은 빼고 그러니까 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나머지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용산은 아예 언급이 없고 좀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 입장이고요. 또 예. 국민 대다수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가야 그 국민적인 의혹인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속에는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 그 하나하나 낱개로만 봐도 거기 사실이면은 탄핵 감일 정도로 대형 그런 것들이 13개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특검이 가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기준으로도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도가 10%대로 내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있는 분들은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인적 쇄신을 또 요구하고 이런 단계까지 갔고 특검까지는 안 갔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특검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네. 친윤계에서도 뭐 사과는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논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단지 대통령실만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실장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예.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다른 데도 뭐 10% 이하 떨어진 적 많다는 둥 유럽의 이런, 네, 국가들 중에서 네, 10%대 되게 많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해법이 나오는데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건지에 알겠습니다. 대한 해법을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처방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점 앞으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거의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임계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언제 어떤 걸로 폭발할지 모르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좀 계획을 짰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번 달에 너무 많은 정치적 이벤트와 이런 게 있으니 일단은 미국 대선이 오늘 밤 내일 이제 결정이 되고 미국 대선도 지나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일에서 16일에 있는데 그 다음에 또 G20 정상회담 회의가 있으니 그거 다 끝나고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으니 15일과 25일에 이거 다 끝나고 이번 달 말쯤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얘기 현재까지는 그 정도 좀 정리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대통령은 수시로 국민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할 때 가장 대의 명분이 뭐였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소통을 못하고 불통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명태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하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그 국회 시정연설이 있으면 와서 시정연설도 하고 또 양당 대표들하고 같이 차담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걸 미뤄서 할 건 아니죠.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바이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진영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외신 기자회견도 해서 예. 우리 외교 정책과 미국의 그거와 맞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정상회담 외국에 갔다 온다 하면 또 그런 것들 그때 내야 되는 것이지 뭘 안에 서갖고 하다가 임계점에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폭발을 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이 정점에 가 실기할 수도 있어요. 있다. 네, 실기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자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속도 뭐 야당이 원하는 속도 좀 더 다 용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네.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예, 민주당 추산으로는 한 30만 명 모였다. 숭례문 서울역 일대 모였다라고 경찰 추산으로는 한 뭐 2만 명, 15,000명, 2만 명 이래서 그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제법 많은 인원들이 왔고 근데 또 상당수는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집회 전에 당원들한테 좀 참석을 요청을 해서 민주당 당원분들이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단 집회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집회 예상보다 아주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서울역에서 남대문 그 지점만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 골목도 꽉 찼고요. 예. 그래서 한 30만 정도 모인 걸로 추산이 되는데 오신 분들이 그동안 이 분노가 너무 있어서 진짜 예상한 것보다 많이 와서 그 분노를 폭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아직 그 스탠스를 심판, 김건희 특검 이런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참석자분들 대다수는 탄핵해야 된다. 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느냐 그런 불만도 토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만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는 또 여러 또 탄핵 집회들이 있었어요. 예. 촛불 뭐 시민행동인지 그런 여러 단체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엄청났죠,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번 집회 이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방탄과 이거는 전혀 함수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지향하는 지점은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못하는 점, 또 비리 의혹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로 하는 거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이번 달에 재판이 있다 하지만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마치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모였다. 이재명 방탄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시위 현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안보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현장은 얘기를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저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한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네. 한기호 의원이 지난번에 안보실장한테 이 문자 보낸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몰라도 어느 토론회에서 저를 저격했어요. 가짜 뉴스로.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우리 당에서 파병을 반대하고 특히 제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간단을 비롯해서 그랬더니 저를 저격을 했는데 가짜 뉴스로 저격을 한 겁니다. 예. 어떤 가짜 뉴스인가요? 예. 소령 때는 저보고 저 김병주 의원은 소령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근무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이 전쟁터란 얘기잖아요. 중령 때는 이라크에 자기가 갔으면서 자기는 파병을 그때 국회 동의 없이 갔으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노동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군 시절 포함해서 평생 아프가니스탄을 가본 적도 없고 이라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없으신가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마치 거기 가서 뭐 전쟁터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갔듯이 이렇게 가짜 뉴스로 저를 저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빨갱이 또 프레임으로 할 얘기 없으면 빨갱이 프레임으로 거는 거예요. 노동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한기호 의원은 지난번에 신원식 안보실장과 문자가 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예. 우크라이나에 협조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그 피해자가 생기면은 심리전으로 써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전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상식으로 이게 맞느냐 해서 국민적 비난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북풍몰이 그런 것들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젠 가짜 뉴스로 선동하면서 뭐 내로남불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노동당 이중대니 파병하면 노동당 이중대 빨갱입니까?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은 80% 이상이 파병을 반대하던데 국민들의 80% 이상 파병을 반대한 빨갱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해라. 아니면은 법적 대응하겠다. 알겠습니다. 해서 얘기가 됐던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를 조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군대를 파병하는 게 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개별 파병, 개인 파병을 하는 거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 맞는 건가요?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에는 국군의 파병은 해외 파병은 국회 승인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규모는 안 나와 있어요. 국군의 파병이니까 한 명을 가더라도 파병을 해야 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의미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하위 법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헌법을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방부 훈령을 만든 게 있어요. 자기들 편의에 맞게. 예. 거기에 보면 개인 파병과 부대 파병으로 스스로 구분을 하고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고 개인 파병은 국방부 장관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면서 내용 속에는 예. 또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참관당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 이름으로 가는 거 PKO나 이런 경우는 중립적으로 가잖아요. 예. 어느 한편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구호 활동을 가는 거 옛날 IT 같은데 구조대가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데 국한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훈령이 헌법하고 그 맞지가 않는 거죠. 그 훈령 자체가 사실 위헌적인 훈령입니다. 예. 그래서 훈령은 행정적인 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약하죠. 헌법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저도 문제지 파병을 가려면은 국회 동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파병은 한 명이라도 해외 특히 전쟁터에 가는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왜 헌법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 안에 큰 지장이 생기거든요. 예, 예. 전쟁터에 어느 한 나라에 참전하면 다른 나라와 적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막 그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전쟁터로. 네, 그러면은 그 전쟁터의 기운을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불씨를. 전쟁터의 어떤 불씨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우크라이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해서 좀 센 발언이 좀 나왔는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계엄령 네. 관련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네. 의원님도 좀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계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단히 우려되죠.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참관단을 보낸다든가 하면은 파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참관단이라 하지만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살상 무기를 보내는 순간 이미 러시아와 그 적대국이 돼서 거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나토 위협을 받는 나토 국가조차도 전쟁을 우크라이나 그 안에 묶어두려고 무기를 준 나라도 이 무기는 러시아 본토는 쏘지 마라. 지금 근데 이런 규정을 한 거죠. 북한군이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땅에 주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고 있고 우리 포탄이 만약에 지원이 되면 그쪽에서 쓸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그건 뭐 어디든지 다 쓰는 거죠. 예. 다 쓰는데
나토 국가조차도 살상 무기까지 지원을 안 한 나라가 많아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예. 살상 무기나 또는 창간단이 가는 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이미 저는 휘말렸다고 봐요. 한겨운 그 발언으로. 예. 지금 북한군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살상자가 많이 난다. 북한에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사주에서 예. 이렇게 죽였다. 그럼 보복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서 보복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는 창간단은 몇 명 없으니까 위치를 찾기도 어려울 거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도발을 하면서 보복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번져 올 수가 있고 보복해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예.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 있는 국면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계엄령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우리가 말려들지 않게 조심하되 국제사회에 우리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도와준 거. 예.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했고 비살상 무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철모나 방탄복 지뢰 제거 차량이나 이런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론조사 꽃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 결과 파병에 찬성한다는 12.8%, 반대한다 83.7%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1%였습니다. 자,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꽃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